새벽에 박진석의 서랍이 혼자 열렸고 그 안에서 사망신고 원본이라고 적힌 봉투가 굴러나왔습니다. 그 봉투를 꺼낸 사람은 비서가 아니라 집에서 가장 조용하던 박영란이었는데요. 박영란은 왜 그걸 숨기듯 품에 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한 건 그날 아침 고성희가 나 이제 끝났어라고 중얼거리며 웃었다는 겁니다. 웃음이었는데 얼굴은 울기 직전처럼 일그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시각 AP그룹 대표 이지혁의 손끝이 커피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떨림은 추위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온다는 직감에 가까웠어요. 그 직감이 누구를 향한 건지 이지혁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그걸 보고 단번에 알아차렸죠. 형, 또 숨기지 마. 숨기는 사람이 늘 지는 게임이라는 걸 이 집안은 이미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고성희는 며칠째 같은 꿈을 꿨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꿈이요. 눈을 뜨면 현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카드가 막혔고 계좌는 비어 있었고 박진석의 메시지는 늘 단 한 줄로 끝났습니다. 내 자리는 정해져 있다. 고성희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자신이 부인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 것 같았는데요. 그 모욕감이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성희는 다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울지도 큰 소리도 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계산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죠. 변호사님, 저는 이혼만 되면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고성희가 내민 건 단순한 혼인관계 증명서가 아니었고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자료들이었거든요. 그 안에는 고성희가 감추고 싶은 과거의 흔적도 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소송을 걸면 공격당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요? 네. 상대가 준비해둔 카드가 많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움직이면 그 카드들이 법정으로 나옵니다. 고성희의 머릿속에서 한 단어가 뚝 떨어졌습니다. 함정. 그동안 박진석이 이혼을 미루는 건 미련이 아니라 고성희가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리는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성희는 법무법인을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법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남지? 그 질문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질문은 아주 위험한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성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낯선 곳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얼굴이 섞이고 이름이 지워지는 곳. 거기서 고성희는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출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다만 고성희는 스스로에게 변명을 붙였습니다. 내가 먼저 망가진 게 아니야.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해. 그 변명은 위로가 아니라 선을 넘어가기 위한 발판이었는데요. 하지만 고성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절망을 검색하던 그 순간부터 누군가가 고성희를 이미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 누군가는 박진석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늘 모든 걸 쥐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정작 집안 내부의 균열은 늦게 알아차리곤 했거든요. 고성희를 처음 의심한 건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아들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세계는 늘 이기는 방식으로만 굴러갔고 그 방식이 사람을 부러뜨리는 걸 박성재는 너무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박성재는 우연히 박영란의 화실에서 찢어진 봉투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원본이라는 글자 그리고 관공서 도장이 찍힌 흔적. 박영란은 평소처럼 우아한 얼굴로 말했죠. 오빠, 이거 그냥 실수로 뜯은 거야. 하지만 박영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그 떨림이 거짓말을 하는 떨림이 아니라 말하면 다 죽는 떨림이라는 걸 알았어요. 박성재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했죠. 이지환을 찾았습니다. 이지환은 원래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였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몸, 말수적은 성격, 그리고 사람을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고집이 있었는데요. 과거의 연애 배신 이후로 삶이 무기력해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박성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요. 지환이 형, 영나 옆에서 이상한 거 없었어요? 이지환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죠. 있었어. 누군가가 영나 아가씨를 겁주고 있어. 그 한마디가 박성재의 속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겁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박성재는 이미 반쯤은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희요. 문제는 고성희가 단순히 겁만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야망이 크고 신분 상승의 욕망이 강했고 체면을 위해서라면 눈물을도 거래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박진석과 재혼에 얻은 건 돈과 이름이 아니라 잃을 게 많아지는 삶이었고 그 삶이 고성희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고성희가 어느 날 낯선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은 정순이가 운영하던 곳과 연결된 라인이었고 소문은 빠르게 돌았습니다. 회장님 부인이 설거지한다더라. 정순이는 고성희를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순이는 사람을 오래 상대하며 살았고 사람의 허세 뒤에 숨은 공포를 잘 읽는 사람이었거든요. 고성희는 주방에서 가장 더러운 일을 맡았는데요. 그 굴욕이 고성희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떨어졌다면 이제 올라갈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 생각이 위험하다는 걸 고성희는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정순이의 아들 지강호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지강호는 욕심이 많았고 늘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래? 라는 불만을 달고 살았는데요. 고성희가 주방에서 몰래 통화하는 모습을 본 날 지강호는 이상한 확신을 했습니다. 저 사람 돈 되는 일 하려는 거다. 그리고 지강호는 그 확신을 이용하고 싶어졌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어른들의 비밀을 돈으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한편 AP그룹의 이지혁은 전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유능하고 잘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늘 불안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죠. 비혼주의를 내세우는 것도 누구에게도 약점을 들키지 않기 위한 방어였고요. 특히 요즘 이지혁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계단이 두려워졌습니다.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밝고 해맑지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이지혁을 오래 좋아해왔지만 한번 거절당한 뒤에도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아 애써 웃어주는 사람이었는데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배, 요즘 손 떨리죠? 괜찮은 척하면 더 티나요. 이지혁은 웃는 척했지만 그 웃음이 지은호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지은호는 그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더 묻지 못했어요. 묻는 순간 자신이 아직도 이지혁을 좋아한다는 게 들킬까 봐서요. 박성재는 결국 이지혁에게도 말했습니다. 숨기는 게 길어질수록 사람이 먼저 부서진다는 걸 아니까요. 형, 우리 집안 지금 진짜 위험해요. 고성희가 뭘 하고 있어요?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지혁도 이미 냄새를 맡고 있었거든요. AP그룹 비서실로 들어오는 이상한 제보들, 정체 모를 거래 흔적들, 그리고 박진석 주변의 그림자요.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내가 아버지를 막을 건지 내 새엄마를 막을 건지 선택해야 해. 박성재는 그 말이 잔인하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안에서 둘 다 살리는 선택은 늘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리고 사건은 사람들이 가장 방심하는 날 터졌습니다.
수조위에서 공식 행사 날이었죠. 박진석은 늘처럼 군중 속에서도 혼자였고 주변 사람들은 회장님은 강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박진석에게 이상한 접근이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박진석의 동선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직감적으로 불쾌함을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가 왜 피해? 라는 태도, 그게 박진석의 강점이자 약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가 움직였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를 구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방식까지 구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경찰이 아니라 이지환을 먼저 불렀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박성재는 부탁했습니다. 오늘만 우리 아버지 옆에 있어주세요. 이지환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대답했죠. 알겠어. 결국 그날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어요. 사람들은 그저 행사장 소란 정도로만 기억할 수 있는 찰나요. 하지만 이지환은 그 찰나를 몸으로 막았습니다. 이지환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일 이후로 단 한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박진석을 노렸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돈이 아니라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그건 내부자 냄새였습니다. 박진석은 병원에서 이지환의 상태를 확인하며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늘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이지환의 상처가 숫자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내가 빚을 졌군. 박진석의 그 한마디는 박성재를 놀라게 했습니다. 박진석이 누군가에게 빚을 인정하는 장면을 박성재는 처음 봤으니까요. 하지만 박진석이 더 충격을 받은 건 뒤늦게 들어온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고성희가 쥐고 있던 과거의 서류들, 그리고 그 서류들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에 대한 정황. 박진석은 고성희를 단순한 야망가로 봤지만 실은 고성희가 누군가에게 밀리고 있었다는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죠. 박진석은 성재에게 물었습니다. 내 새엄마가 혼자 이 판을 짰다고 생각하나? 박성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못한 이유는 그 질문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영란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내가 숨긴 게 있어. 박영란의 목소리는 떨렸고 고성희의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박영란은 고성희가 협박하던 방식이 소리가 아니라 침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못하게 만드는 협박, 가족이 가족을 입 다물게 만드는 협박이요. 박진석은 딸의 말을 듣는 동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표정이 점점 더 차가워졌죠. 그 차가움은 복수심이 아니라 결론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던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고성희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이 끝났다는 메시지요. 그런데 도착한 건 전혀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이 가진 원본, 이미 다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고성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그제야 고성희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위험한 길이 사실은 누군가가 깔아둔 더 큰 더 뒤에 있었다는 거요. 마지막으로 박진석은 조용히 말합니다. 고성희에게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건 고성희 혼자만의 죄가 아닐 수도 있겠군.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진짜 적을 따로 두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AP그룹의 이지혁에게 연락이 옵니다. 병원에서요. 기증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기증자 측에서 특정 사람과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이지혁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특정 사람의 이름이 하필이면 박진석으로 찍혀 있었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성희는 체포를 앞두고도 울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웃어요. 그래, 나만 잡히는 게 아니었구나.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웃음이 다음 이야기를 더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안은 이제 누가 죄인인가가 아니라 누가 판을 짰는가를 묻게 될 테니까요.